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최근 이미 한 건데요. 파산면책 진단표. 제가 좀 업데이트 해갖고 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관제인 실무 중심. 그러니까 관제인 실무에서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거는 뭐 이론적인 건 전혀 없습니다. 관제인 실무에서 파악된 파산면책 진단법에서 이제 주로 부인권이나 불허가 사유, 특이한 사항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은 제가 쭉 봐서 주택임대차 보증금, 면제재산이 서울은 3,700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가임대차 보증금. 상가임대차 보증금은 면제재산은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1,000만원 환가한 게 있습니다. 1,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 권리금은 뭐 예전엔 많았지만 요즘은 권리금이 없어지는 추세죠. 뭐 보장은 돼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파산에서 이렇게 문제되는 건 극히 드뭅니다. 근데 이제 뭐 마트라든가 슈퍼 같은 거를 대기업에서 인수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업을 해놓고 위장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발견됩니다. 이것도 심심치 않게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험해약 환급금은 뭐 워낙 많고요. 보험금, 압류예금, 급여, 그 다음에 퇴직금 간혹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족급여. 이 유족급여라는 건 이제 직장에서 어떤 사망을 했을 때 상조회라든지 퇴직금을 이제 퇴직금이 아니라 이제 유족한테 주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뭐 공기업이라든지 일반 사기업에서. 그런 경우에는 이게 과연 상속재산이냐 아니냐, 유족 고유 재산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 일시금 얼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케이스가 좀 있어서 이제 사안을 한번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차량, 건설기계, 뭐 이건 흔한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산, 기계, 재고자산, 주로 리스 돼 있는 간혹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뭐 많이 문제가 되죠. 경매 부동산, 부동산인데 이제 경매가 안 들어가고 있는 부동산이 있고 경매 증인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등기된 자기 명의지만 자기 명의가 아니라 부친 명의로 되어 있지만 사망 후에 등기를 안 한 미등기 부동산이 있죠. 그럼 주로 상속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재산권, 특허권이라든가 뭐 저작권, 상표권, 상표권, 뭐 디자인권,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출판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뭐 한국저작권협회의 어떤 가수의 작사료, 작사가의 어떤 그게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뭐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수금, 대여금, 카드와 관련돼서는 뭐 카드 깡이라든지 아니면 타인이 카드를 이용한 경우라든지 뭐 그런 게 이제 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 상장 주식은 거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한 경우, 특별하게 뭐 재량면책 사유입니다. 선물 옵션도 문제가 되고요. 비상장 주식을 어떻게 한가할 것인가. 밑에 있죠. 38 커뮤니케이션. 저희 거기서 잘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죠.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제 다단계 사기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막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빗썸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암호화폐 관련해서 비트코인은 지금 $10,000를 다시 초과했죠. 얼마 전에. $10,000면 1200만원, 1150에서 1200만원입니다. 다시 지금 상승 중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대결과 구도 하에서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상승되고 있다는 신문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 관련해서 이 유장 영업하고도 관련되는데, 채무자가 이제 다른 법인을 운영을 하는 거죠. 법인, 뭐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영리법인인 회사를 운영을 하고 그걸 채권자들이 알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파산면책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소송행위. 소송행위를 누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자기가 받아야 될 돈, 그 다음에 자기가 당하지만 사행위 소송 같은 경우, 이거 많이 누락합니다. 그래서 소송행위들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을 보시면, 이런 면제재산 범위 내에 보유하고 있는 거는 관제인이 환가를 할 수가 없죠. 주택임대차 보증금 3,700. 상가임대차 보증금도 그게 뭐 생계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천에 예를 들어서 월 100만원 정도의 무슨 소규모 포장마차를 하고 있다. 그건 넘어가야 되겠죠. 다만 유장영업 하는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설사 그게 좀 적은 액수라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보험해약하금 보유를 뭐 150 이상, 일단 한 300에서 500 이상 보유했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는 잘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매각을 한 거는 어디다 사용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변경을 한 경우도 좀 꽤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이것도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재산을 갖고 아니면 조달한 금융을 갖고 편파 변제, 대물 변제, 영업 양도, 그 다음에 채권 양도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하는 경우, 이게 대표적인 이제 사행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있고, 이제 관제인은 수개를 하게 됩니다. 소송도 속이는 경우가 많죠. 그다음 위장 영업, 이제 구글링을 하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이제 허위 기재. 사실 이제 위장 영업은 여기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좀 빼고요. 그 다음에 재산 목록 허위 기재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상속 협의 분할,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상속 재산 파산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좀 전에 파산자 배우자 명의의 재산과 파산 절차의 진행, 그게 이제 혼인 중 배우자 명의로 갖고 있는 재산 혹은 이혼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부부 재산을 어떻게 파산 절차에서 처리할 것인가, 판사님이 쓰신 논문을 한번, 뭐 제가 해설은 안 하고요, 그냥 배경음악,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배경음악을 틀어놓고 유튜브에다가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략적인 상황만 한번 보십시오. 고민, 결론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결론은 이제 명의신탁이냐 정당한 증여냐. 정당한 증여라면 관제인 환수를 못할 것이고, 정당한 증여가 아니라 거의 명의신탁에 가깝게 명의신탁성으로 명의만 신탁해 놓은 거다. 그러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해지를 하고 민사법, 재산법적 원리에 의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관제인이 할 수 있고 채권자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이혼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보이시피싱, 사기죠, 사기 피해. 그 다음에 제도입 파산, 2번, 3번 파산 들어오는 경우, 그 다음에 결련 파산, 개인회생에서 이제 은닉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행위가 재산과 결합돼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 좀 임대차 같은 경우 확정이자 신청서를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과 관련해서 페이인포 정보가 있죠. 이건 활성, 비활성 계좌 조회, 증권까지 다 나옵니다. 상속재산 원스톱은 이제 상속재산 파산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고요. 38 커뮤니케이션즈는 38.co.kr은 이건 비상장 주식, 아니면 장외 주식 이런 거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송행위는 법원 소송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 소송행위, 과거에 현재 소송행위뿐만 아니라 과거에 어떤 파산 신청할 때 내가 혹시 소송을 당했는지 그거를 체크를 해 보십시오. 법원 소송 조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 포유, 이거는 이제 민간이 아닌 주로 공공정보가 잘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피탈이라든가 양수채권까지 하려면은 민간 신용정보 회사에다가 좀 금원을 좀 소액으로 지급을 하고 한번 파악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하고 한국신용정보원, 민간신용정보 이 세 곳을 동시에 하면은 빠져나갈 수 있는 거는 이제 사채변이 없죠. 본인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채도
10년 동안 소송 없으면 끝나는 거죠. 시효 제도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링에서 이제 위장 폐업하는 경우에 비포 앤 애프터, 이것도 이제 구글 지도라든가 아니면 네이버 다음 지도를 통해서 연도별로 쭉 나오죠. 그때 2007년도에는 떡볶이집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뭐 옷집 옷가게였다든지 2017년에는 뭐 휴대폰 대리점이 들었다든지.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 권리금과 관련되죠. 동종업종한테 넘겼으면 권리금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동종업종이 아니라 폐업을 하고 전혀 새로운 업종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뭐 나하고는 관련 없는 거죠.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산면책 진단법은 요 한 장으로 가급적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지만 가급적 신청부터 뭘 내가 파악을 하고 내가 관제인 입장에서 뭘 제대로 조사를 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10년, 20년 된 채무 혹은 지금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결국 최근까지 영업을 하신 분들은 관제인 입장에서 이제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죠. 그렇죠? 중점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영업을 하신, 과거에 한 10년, 20년 정도 된 사람들 입장에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위주로 재산만 대략, 왜냐면 뭔가 이제 부도가 난 다음에 특별한 행위를 한 적이 없겠죠. 그쵸? 아니면 해도 그때 해서 20년, 10년 흘렸죠. 그러니까 이것만 쫙 체크하면 됩니다. 서류 14종으로. 주택임대차보증금 없어요. 상가 뭐 한 적이 없죠. 위장 영업 뭐 할래도 할 게 없죠. 보험 띄워오십시오. 없어. 보험금 받은 적도 없어요. 압류액은 뭐 있으면 다 찾아가죠. 없어. 급여 뭐 신고한 게 없죠. 노숙자처럼 지내서, 아니면 일용직으로 지내서 퇴직금 있을 수가 없죠. 이것만 쭉 체크하면은 이런 분들 사건은 뭐 10분, 20분 만이면 다 끝나죠. 이제 다만 신청하는 거는 만만치가 않아요. 본인들이 다 일일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을 쓰는 게, 대리인이 일 잘못하면은 변호사는 완전히 작살나잖아요. 법무사도 마찬가지고 손해배상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일일이 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직업 프로들은 직업적으로. 근데 본인이 혼자 돈 아끼겠다고 하다가 실수하면은 누락된 게 그래 많아요. 돈 아끼면 안 돼요. 채권자 목록도 과감하게 대행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몇만 원 안 해요. 근데 그거 돈 몇 푼 아끼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채권자 하나 뭐 몇천만 원짜리 빼먹고 나중에 뭐 노심초사해서 뭐 전화가 오는데 미련한 짓이죠. 그쵸? 이 파산은 절대로 본인이 혼자 하면 안 됩니다. 남을 부려먹어야 돼요. 그래서 남을 부려야 돼요. 그리고 부리는 사람이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채찍질을 해야 돼요. 변호사든 뭐 사무장이든 돈 준 만큼 채찍질을 하면은 일을 안 할 수가 없죠. 돈 받아 먹었으니까. 근데 자꾸 그냥 뭐 귀동냥이나 하고 자꾸 이제 공짜로 하려다 보면 이제 어긋나죠. 뭔가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건 이제 경험입니다. 관제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한 14년 뭐 수천 건 하니까 그래도 지금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낙 케이스가 복잡 다단하고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작정하고 들어오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긴장을 하고 계속 새로운 케이스가 쌓이잖아요. 그쵸? 국민연금 일시금 이거 뭐 생각이나 했겠어요? 있어도 뭐 한 번 한다 그래서 다음에 이거 일일이 다 하면 또 100건 하면 없어요. 그쵸? 그 사이엔 또 뭔가 또 다른, 그래서 이거는 신청인들은 무조건 점검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거는 뭐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예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오히려 서울금융복지재단에서 해주죠. 그분들은 별 걱정 없어요. 뭐 법률구조공단, 그쵸? 뭐 아니면 돈 벌어서라도 뭐 n분의 1로 뭐 다달이 내더라도 반드시 변호사, 법무사, 사무장, 그쵸? 좀 제대로 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큰 경을 치기 때문에 반드시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파산 이 면책 진단표 네 번째일 거예요, 제가. 근데 거의 그동안 좀 더 생각을 해서 좀 문제가 될 만한 걸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20개가 돌파를 했어요.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계속 더 나오는 거니까 그걸 한번 나올 때마다 계속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감사합니다.